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캠프, 어떤 이름의 캠프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데요.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하는 제2회 청소년의회 정책 캠프. 네.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이 캠프 오늘 바로 시작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윤지희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과 내일 이렇게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셨다면 하실 수 있었던 게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 모든 기회비용을 다 포기하고 이 캠프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왕 하는 이 캠프 정말 재미있고 보람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제2회 청소년의회 정책 캠프, 어떤 캠프인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2003년도에 출범을 해서 올해로 거의 20년 가까이 청소년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는 청소년 기관입니다. 전국에 여러분들처럼 사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청소년과 청년분들이 모여서 청소년 국회의원, 청소년 의원 프로그램, 청소년 로스쿨 프로그램, 청소년 기자단 프로그램, 그리고 홍보대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정책 캠프처럼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보고 그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보고 함께 토론과 토의 과정을 통해서 상임위원회 활동과 그리고 본회의 활동을 통해 최종 통과된 안건 같은 경우에는 각각 관련 기관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에서 참여하셨다는 우리 참가자분이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시니까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일하게 수원에서 온 참가자 공예령이고요. 이번에 청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됐고 나이는 21살 그리고 가천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관심 있는 건 청년들의 취업이나 지원 정책 쪽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번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2살에 경인교육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최영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관심을 갖는 정책은 아무래도 초등교육이 전공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김민주라고 하고요. 서울에 살고 있고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활동들도 고등학교 때도 그닥 접해본 적이 없고 이번 활동이 거의 처음이다시피 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함께 같이 활동하면서 제가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교육, 특히 소외계층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4대 청소년 의회 의원 곽동현입니다. 이 우리나라 국회는 지금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를 바꾸고 이러한 국회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를 끼고 있는 디피랑과 케이블카의 도시 통영에서 온 16살 김소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학에서 정치학이랑 부전공으로 미디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진인휴라고 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자세히 체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정치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활동하게 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재학 중인 김성윤이라고 합니다. 내가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겠다는 사람인데 사회학에 대한 메커니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이제 사람이란 존재가 무엇인가 그런 거를 먼저 공부하고 싶어서 사회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과 재미있게 유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관심사도 다양하시고 그리고 재능도 다양하신 것 같은데요. 나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캠프에서 만난 만큼 1박 2일이 끝났을 때쯤이면 서로 좀 친해져 있고 그리고 평생 가는 그런 인연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신 의원님들 중에 의장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꽤 많으신데요. 네, 좋습니다. 일단 조사 한번 하고요. 한번 부의장에 지원하고 싶으시다.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스멀스멀 올라와서 4분 정도 확인되시네요. 좋습니다. 제 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학 관련인데 그 중에서도 판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판사의 그 재판을 진행할 때 보면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이 하는 일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여기서 경험을 해보고 싶고 한다면 순조롭게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장단은 이제 실무적인 경력도 중요하고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유지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의장단이 뽑히게 되면은 좀 의원님들께서 좀 편하게 회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대표할 만한 대표자가 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4번이셨던 유찬우 의원님께서 의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부의장님 이제 후보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법이라고. 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유찬우 의장님을 도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의 자리가 발언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 발언권을 드려야 되는 자리인 만큼 저는 모두가 평등하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은데요. 완벽한 본회의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제2회 청소년의회 정책캠프의 부의장을 맡아주실 분은 손희원 의원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 진행하시는데 패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보조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리 공지를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의장단 선거 정말 투표가 좀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제2회 청소년의회 정책캠프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제2회 청소년의회 정책캠프에 오신 청소년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자 퍼실리테이터 이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본 청소년위원회가 정책 제안을 진행할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명칭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리고 청소년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내용에 대해 토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 캠프에서는 청소년위원회가 정부 행정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해당 부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청소년위원회의 이러한 성격을 인지하시고 회의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위원회 제1상임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되고요. 순서는 저기 화면 조인가부터 이렇게 돌아갈게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동안 이렇게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우리가 확실한 교육을 통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이 처음 참여하고 경험하게 되는 건데 이제 부족하던 김소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학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제가 거의 제일 어린 것 같은데 꼭 1분이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과 청소년 두 부류로 각각 나눠서 새내기 유권자들로 하여금 왜 선거를 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간접적인 하지만 되게 참여율 또한 저조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학생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그래도 학생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정책 제안이 중립적이지 않는 수업과 중립적인
같이 의견을 내면서 논의하면 이거 정책 제안서 작성하시는 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투표 결과 발표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대표 상정한 투표 결과입니다. 총 14명 중 9명의 득표를 받은 이준 의원님의 아동 청소년 안심 복지에 관한 정책 제안이 최종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제안이었고, 이 경우는 공통사항을 아까 양념만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플랫폼 구축비용이랑 핸드폰에 관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서 시키는 이런 거 싫었거든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여기 직원들께서 느끼지만 입시라는 비교하는 인터뷰를 넣으면 경력을 쌓은 비정규직 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렇게 계속 이직을 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2021년 7월 기준 강론하고 있고 고독사 문제는 아무래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5번, 7번은 같이 묶어서 생각해 주시면 지금부터 제2회 청소년의회 정책 캠프 본회의를 개회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정숙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회의에서는 경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발언 및 질의 시에는 본 의원과 같은 3인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책 제안서 발표 시간은 기본 10분으로 제한합니다. 질의와 응답은 최소 5회 이상 진행하며 의장단의 재량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은 소속 위원회와 성함을 말씀하신 뒤에 진행해 주십시오. 공식 회의 시간 내에 불필요한 전자기기 사용은 불허하며 회의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안건에 관한 투표는 재석 의원의 과반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 재석 의원 수는 37인이기 때문에 과반수인 18표를 받아야 해당 안건이 가결됩니다. 그럼 과반수 의원님들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제2회 청소년의회 정책 캠프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 소집 과정에 대한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의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청소년의회 정책캠프 본회의 소집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청소년의회 정책캠프 의원들은 9월 3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총 37인의 의원들이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사다리 정책, 청소년 주도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선거 참여 독려 및 예비 유권자로서의 소명 함량을 위한 사업, 청년 고독사 예방 사업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 발언 있겠습니다. 정치선거위원회 김소리 의원님 나오셔서 만 16세 선거권 요구 및 정당 가입 연령 확대에 대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자유 발언 첫 번째 순서를 맡은 김소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 드릴 것은 만 16세 선거권 요구 및 정당 가입 연령 확대에 관한 제안입니다. 본 의원은 만 16세 선거권 요구 및 정당 가입 연령 확대에 관한 사안을 우리 현행 법상에 대해 비유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상 만 18세 정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2004년부터 요구되었던 사안이지만 15년이 지나 2019년에서야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요구된 시기인 2004년부터 이미 143개국 이상이 18세 정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19년에서야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야 겨우 국제 기준에 발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만 16세 선거권을 요구하게 되는 이유는 현재 OECD에 가입된 선진국 대부분이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 혹은 더 낮추는 입장이며 정당 가입 연령을 각 정당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각 가입 정당 연령에 대해서도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고 만 16세에 대해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 연령 가입 선택 제도와 만 16세 선거권 제도를 여러분들께 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타국들의 선진국들의 정당 가입 나이 선택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 관련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을 각 정당에서 육성하여 이에 맞는 미래 정치인으로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만 16세 이상의 학생들이 주체적인 투표가 가능할까? 혹은 타인의 성향에 휘둘리진 않을까? 정치에 관심을 가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청소년들은 2004년부터 만 18세 선거권 요구를 위해 시위하거나 혹은 2018년 탄핵 시위에도 참여하는 등의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행 법상으로는 만 18세 미만의 정치적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기에 이러한 행보가 오히려 청소년의 정치적 관심을 저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역발상이 들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발맞춰 법안도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본 의원은 만 16세 정치권 선거권 요구 및 정당 가입 연령 확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치선거위원회 곽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청소년들의 미래교육과 교육 수요자에 대해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의회 의원 곽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교육과 현재 교육의 중심 그리고 교육의 방향까지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교육의 중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 교육 수요자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요? 아닙니다. 바로 청소년들과 학생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와 현 교육부는 지금의 청소년과 학생들보다 국민들을 이 교육의 수요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먹여 살리는 세대도 미래의 정치를 할 세대도 다수가 학생들과 청소년들입니다. 위처럼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가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육은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야 하고 앞으로의 교육 방향은 학생들과 청소년의 미래, 즉 교육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미래에 초점이 잡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디지털, 메타버스 그리고 우주산업까지 국가가 교육부가 직접 교육시킨다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업가보다 우리나라 사업가들이 우주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나아가 미국의 영화제보다 우리나라의 영화제가 더 유명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시간 문제가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도 반도체 강대국인 대만보다 더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당부하여도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교육과 방향으로 우리나라에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치선거위원회 오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선거권 보장에 대해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의원은 정치선거위원회 오주헌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장애인의 숫자는 다 합해서 263만 3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국민의 한 5.1% 정도를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그러나 이 장애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장애인들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한 종류인 자폐성 장애인의 투표율은 14.9%로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런
발달장애인들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를 통해서 충분히 표현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직선거법과 장애인복지법들의 법률에서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장애인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명시된 금치산 제도에 대한 오해와 선거 정보와 투표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금치산자, 즉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자로 선고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발달장애인이란 이유로 선거권이 없거나 자신의 판단 능력을 의심하고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선거 용어들과 긴 문장으로 도배된 이 선거 공고와 안내문으로 인하여 지적장애인들이 선거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이 선거 자체에 대한 부담감과 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림과 사진 그리고 지적장애인 교육 자료를 적극 활용한 선거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를 거부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는 앞을 볼 수 있고 팔이 멀쩡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금지되었다가 2016년 선거 사무 지침상 투표 보조 대상에 이제 지적 자폐성 장애 포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런데 일부 선거 사무원들과 관리자들이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에 대해 잘못된 인식과 사무 지침에 대한 오독으로 이 발달장애인들의 투표 보조를 금지를 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기 전에 선거 사무원을 대상으로 투표 보조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규정의 수행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점자 또는 음성 지원 안내문, 선거방송 자막 의무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선거위원회 김재혁 의원님 나오셔서 선거권 하향 및 교육감 선거 청소년 참여 확대에 대해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선거위원회 김재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선거 참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만 16세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상징입니다. 국민의 손으로 선거를 하기 위해 수많은 민주유공자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위대한 유산입니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손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뽑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제5공화국 광주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체육관 선거, 제3공화국 유신헌법 제정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참정권을 잃게 되면 민주주의 또한 같이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애들은 말합니다.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것들이 왜 정치에 참견하느냐. 이런 발언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진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되는 말들입니다. 반면 역사 속의 청소년과 학생들은 그 누구보다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제1공화국 독재에 저항한 수많은 학생들의 4.19 혁명, 제3공화국 정권의 독재에 저항한 수많은 학생들의 6.3 항쟁, 제5공화국 독재에 저항한 수많은 학생들의 60 민주항쟁. 이처럼 우리 학생들은 우리 조국이 위기에 처하면 앞장서 국가를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왔습니다. 선거는 한 국가를 선진국으로 만드느냐 개발도상국으로 만드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미 다른 해외 선진국에서는 만 16세부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 수많은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만 16세 투표권 참여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결과들을 보았을 때 우리 대한민국도 청소년들의 만 16세 선거 참여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정치도 변해야 합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 정책도 바꿔야 합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의 만 16세 선거 연령 하향 조정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이호찬 의원장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이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청소년위원회 심사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 제1상임위원회의에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고 위원회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표결을 통해 대표 안건을 선정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이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사다리 정책 제안이 총원 14명 중 9명의 득표를 얻어 최종 가결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은 사교육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의식에 출발하여 사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의 안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치선거위원회 김성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장은 정치선거위원회 위원장 김성윤입니다. 지금부터 정치선거위원회 심사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선거위원회에서는 사업 제안을 유찬우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1상임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붙여 총 10명 중 7명의 찬성, 3명의 반대, 0명의 기권을 얻어 최종 가결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청소년 정치 참여 연령을 낮춤에 따라 예비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의 중요도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짧은 동영상과 게임 등 청소년에게 친숙한 매체로 교육을 진행하려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본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위원회 이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청년위원회 위원장 이지원 의원입니다. 그럼 심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상임위회의에서 본 회의에 올릴 대표 안건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그 논의 내용에는 청년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문제, 다문화 가족 국제 교류 등의 안건 등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많은 안건 중 투표를 통해 대표 안건을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표 중 청년 고독사 문제 4표, 은둔형 외톨이 문제 3표, 그 외의 안건이 3표를 획득하였습니다. 특정 안건이 과반수를 넘지 않아 표수가 많은 두 안건을 중심으로 재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7표를 받은 청년 고독사 문제가 대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후 활발한 세부사항 논의 및 투표를 통해 안건 구체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역할 분담 및 조사한 자료 공유를 통해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년 고독사 예방 사업 제안서를 본회의에 상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사다리 정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 의원님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이동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청소년위원회 정책 발표를 맡은 청소년위원회 간사 이준입니다. 청소년위원회의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사다리 제공입니다. 정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항아리는 교육 전문가들이 말하는 올바른 형태의 교육 형태입니다. 상위권과 하위권이 조금씩 분포해 있고 중위권이 많은 교육 형태가 바로 올바른 교육 형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 교육 형태는 중위권이 사라지고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고 중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하위권으로 이동하여 중위권이 사라진 교육 형태의 모양을 모래시계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래시계 모양이 비춰질 때 우리 교육 전문가들은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말하게 됩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죠.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2007년부터 2021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배 이상의 사교육비가 증가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뜻은 공교육으로 현재의 교육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설명을 올릴 텐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목차는 제안 이유와 추진 방향, 주요 내용, 행정사항, 기대 효과,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가구소득 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입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 퀄리티는 당연히 차이나기 마련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림을 보시죠. 3명의 사람에게 똑같은 상자를 올려준다면 키가 작은 2명은 야구를 못 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키에 따라서 더 필요한 사람에게 상자를 놓아준다면 키가 작은 2명과 어른은 모두 야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하려 하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서 인터넷 강의와 학습 진단의 필요에 따른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야구장 사진에 비유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는 선별적 복지로 정말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지원하겠습니다. 일단 가입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입 대상은 선별적 복지 제공을 위한 대상 선정으로서 만 6세, 만 20세의 재수생 포함 만 6세, 만 24세의 청소년들과 소득 기준 대상 학교 밖 다문화 가족, 법정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청소년을 포함하고 소득 기준 대상으로서는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 이하를 포함하겠습니다. 법정 한부모 가정에 의하면 중위소득 60% 이하, 단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중위소득 72% 이하입니다. 현재 해당 기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선별적 교육복지 정책의 선정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옆에 보시다 싶으면 LH토지공사의 기준 방식도 있는데요. LH를 가져온 이유는 복지에 의해서 더 합리적인 복지 여건을 저희가 찾아온 것이라고 파악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용 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조성입니다. 사설 인터넷 강의 업체와 계약을 통해 정책 대상자들에게 무상의 인터넷 강의를 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100%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우리는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중위권은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사교육을 지원해야 하고, 또한 교육 때문에 생기는 인생의 불공평이 가장 크다라고도 우리는 사회에서 말하곤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죠. 이러한 사회 현상을 극복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 학생들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주자 해서 이 정책을 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한번 사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진시켜보자 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재 및 교구 구매 지원입니다. 교구와 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포인트 형식으로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마켓을 오픈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넷 강의 패스 정책을 주었을 경우에 이제 문제점은 너희가 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기회를 줬는데 이 강의를 안 듣네, 아니면 악용을 하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을 했습니다. 바로 복지정책 악용 및 실효성 저하 방지를 위해서 강의 진도율을 바탕으로 일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복지정책의 약용 및 실효성 저하 방지를 위해서는 제도 마련이 필요성이 꼭 존재합니다. 그래서 강의 진도율을 기준으로 평균 진도율이 낮은 청소년은 다음 해에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도록 일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한 학습 진단 및 선별적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설 인터넷 강의의 업체, 오답, 문제풀이 등 결과에 대한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분석 결과에 따라 학습 진단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오답 노트와 문제풀이 등 분석 결과 제공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어느 학습 업체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오답 노트와 문제풀이 등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오답 노트와 문제풀이를 제공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후기가 있어서 한번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이것을 한번 후기로 생각해 주시면 될 듯 하고요. 다음은 이용자 선별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입니다. 저희는 학습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부진한 이용자를 선별해서 1:1 멘토링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지원해서 자기주도 학습이 정말 잘 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학생들은 강의를 줘도 못 받아먹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원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1:1 멘토링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용자 선별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 한 거고요. 행정사항 및 협조사항입니다. 사설 강의 업체는 인터넷 강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학습 진단 및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빅데이터 수집 목적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란 수능이나 모의고사 등의 각종 데이터,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틀리고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사설 강의 업체에서 가지고 오고 또 지자체 및 정부기관은 편성 예산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을 시 국가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협조 사항을 기재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아까 말한 내용이 모두 기대 효과에 포함되는데요. 사회적 취약계층의 양질 교육 여건을 제공합니다. 빈곤의 악순환 해소를 발판 마련하겠습니다. 그 빈곤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이 학생들에겐 전환점이 될 것이고 공부만 하면 공부를 잘하면 우리가 이제 잘 살 수 있어라는 믿음을 줄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고가의 온라인 강의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수준 편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아까 그래프를 말씀드렸다시피 사교육에 대한 편차는 각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 소득을 따라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야구장 사진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맞춤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가 1대1 멘토링을 붙일 수도 있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은 이 학생이 확실히 뭐가 부족한지가 데이터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우리 공교육도 이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도 하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 교육을 더 지원하자. 그래서 개별적인 이용자들의 학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구장 사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두 평등한 상자를 줘버린다면 키가 작은 두 아이는 야구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키가 작은 두 아이에게 어른에게 줄 박스를 더 넣어준다면 이 학생들, 그 세 사람 모두가 야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담벼락을 낮추는 과정을 밟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것은 교육 때문에 생기는 인생의 불공평이다라는 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인생의 불공평, 인생의 악순환을 끊어줄 수 있는 정책을 좋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본인의 명패를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에 계신 최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네, 본 의원은 청년위원회 최미정 의원입니다. 네, 일단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질문 마이크를 적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은 반드시 이득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 인터넷 강의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정책 대상자들에게 무상의 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추가로 강의뿐만 아니라 멘토링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멘토링은 과연 누가 진행하는지, 학교 선생님들은 개인 과외가 불가능하고 사설 강사들은 요즘 개인 강의 비용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과연 사설 강사분들이 강의 촬영뿐만 아니라 추가로 멘토링까지 진행을 하실 수 있을지. 솔직히 이투스나 메가스터디, 대성 마이맥 같은 경우에는 탑급 강사들의 경우에는 정말 억대 연봉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거를 교육부 예산으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로 공교육이 무너진 상황이라면 공교육을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불공평을 조장하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해보았는데 먼저 일단 이전 발표에서 설명드렸던 서울론회 같은 경우에서도 교육부의 예산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것에 더불어 가지고 조금 더 확대되게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걸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일어나는 더 큰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수강하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제한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진행도에 따라서 학생들을 제한하는 것인데 너무 수강을 신청을 하고서 너무 수강을 듣지 않아가지고 진행도가 너무 늦춰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에는 수강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런 어느 정도 제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점이 있고, 그리고 저희는 서울론과 다르게
서울에 있는 많은 학생들보다는 좀 더 대상자의 범위를 줄여서 조금 더 그렇게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공교육을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런 게 아까 발표에서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그 EBS에서 어떻게 보면은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EBS는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공교육만 받는 학생들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공교육의 EBS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과 추가적인 대성 마이맥이나 이투스 같은 외부의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 분이 계실 텐데, 이렇게 원래는 여건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공교육만 듣던 학생들도 조금 더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혀서 유명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좀 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교육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EBS는 그대로 존재를 하면서 여태까지 하던 기본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줘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더욱더 심화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패 들어주십시오. 제일 앞쪽에 계시는 곽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와 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줘서 그 사설 인강 업체에 동영상 인강이나 이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문제의 데이터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데이터는 얼마든지 교육부에서도 파악을 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이러한 인강이나 강의도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교육부의 예산을 쓰면서 이런 정책을 시행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강을 수강하게 해주는 것보다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맞나요?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도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인강 자체도 무료로 해주는 인강도 많기 때문에 노력만 한다면 학생들이 얼마든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지를 더 돋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도 수집을 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협조 과정에서 인강 업체들이 사교육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육부보다 조금 더 세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킨다면은 더 좋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협조를 해서 이 자료를 더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료 인강 좋은 거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EBS도 듣고 메가스터디도 듣습니다만은 의원님, 공교육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력이 없고요. 많은 팁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 사교육으로 좀 뒤처진 학생들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야구 상자, 야구 박스, 야구장 박스로 생각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야구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 공교육으로는 지금까지 그게 안 됐으니까요.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걸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보다 그 교육을 더 발달시켜서 우리 학생들의 이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격차가 줄여지지 않고 사교육에 대한 가구의 투자가 점점 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공교육의 한계가 점점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교육에 우리가 말하는 투자라고 하지요.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표결은 추후 다른 안건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 주도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선거참여 독려 및 예비 유권자로서의 소양 함양을 위한 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소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선거위원회 김소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준비한
사업 제안 기획안은 청소년 주도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선거 참여 독려 및 예비 유권자로서의 소양 함량을 위한 정책 사업 발표 자료입니다. 먼저 사업 계획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사업 계획으로 쇼폼 콘테스트와 선거에서 살아남기 두 가지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본위원회가 준비한 두 가지 사업을 한 개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대표하여 제안할 첫 번째 사안은 쇼폼 콘테스트입니다. 쇼폼 콘테스트를 통해 청소년들의 선거 참여와 관심,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 소양들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위원회에서는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선거 정치에 관한 새로운 관심과 우려가 생기는 만큼 예비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의 중요도를 부각하는 관련 교육의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다양한 콘텐츠들과 시도들이 있었지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점에 착안하여 학교와 연대의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학생 주관으로 만들어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위원회에서 준비한 제안 이유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대표하여 제안할 첫 번째 사안입니다. 쇼폼 콘테스트를 통해 청소년들의 선거 참여와 관심,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 소양들을 기르는 것입니다. 기존의 다양한 콘텐츠들과 시도들이 있었지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고 학교와 인대의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학생 주도로 만들어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려 합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누리집에 게시되는 새로운 콘텐츠로 누리집 유입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기존 콘텐츠 시청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 방안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기존 콘텐츠를 평균 15초에서 60초로 구성되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쇼폼 콘텐츠를 주도로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쇼폼 콘텐츠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친숙한 유튜브 쇼츠, 그리고 인스타그램 릴스, 그리고 틱톡 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자료로는 쇼폼 동영상 SNS 플랫폼의 이용 동기가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일부 발췌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폼 동영상이 몰입 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논문을 부분 발췌하면 쇼폼 동영상 SNS 플랫폼의 이용 동기가 지속적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몰입 경험이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증한 결과 유희적 동기와 기능적 동기의 두 가지 요인에서 몰입 부분에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10대 그리고 청소년 대상 가장 많은 소비 시간이 있는 콘텐츠로는 영화, 드라마가 가장 높았고 10대 청소년들은 해당 학습을 선호하는 학습자들은 틱톡을 이용한 학습으로 이해 및 몰입도 증가, 불안 감소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본위원회는 예비 유권자 대상 사전선거를 마련해 선거의식 제고가 가능한 점을 들고 싶습니다. 본위원회의 추진 방향은 이러한 쇼폼 콘테스트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학교 자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한 후 선정된 학교들 간 학생 투표를 통해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콘테스트 참여율을 높여 선거 관련 콘텐츠 시청률 증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상한 학교에 의해 차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메타버스를 활용한 내가 유권선 연수, 그리고 민주주의 토론회 및 선거 등 유의미한 콘텐츠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의 본위원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부에서 쇼폼 콘테스트를 주최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해당 콘테스트의 참여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투표를 통한 수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로는 예비 유권자들에게 정치 관련 내용을 보다 폭넓고 쉽게 전달 가능하고 위 계획과 같이 학교 간 경쟁을 붙여 선거 콘텐츠에 대한 호기심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추후 주기적인 콘테스트 진행을 통해 연속성을 지녀 장기적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항으로는 교육부에서 전국 학교로 공문을 배부해 청소년의 활발한 참여를 위한 특혜가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캠페인을 실무적으로 구성하여 시행 준비를 담당하고 세부 시행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저희의 제안 대상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부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본위원회가 준비한 제안 이유는 두 번째로 예비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의 중요도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기존의 콘텐츠들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점에 착안하여 청소년의 접근성이 좋은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이용해 투표율을 상승시키는 등의 소중한 주권 행사를 촉진하고 싶습니다. 관련 자료로는 밑에 형광펜으로 칠한 것이 있는데요. 뉴노멀 시대 마인크래프트 활용, 비대면 SW 교육 사례 연구 2021의 통계 자료에서는 비대면 SW 교육 만족도가 86%로 높은 추세를 보였고 콘텐츠 유용성과 교육 참여 의향 또한 각각 82%와 86%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도 사례로 들고 싶습니다. 본위원회의 추진 방향은 선택형 스토리텔링 게임을 착안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게임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치 방향성과 언택트로 실정치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도 청와대에서 2020년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정책이 있었으며 본 게임을 통해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본 게임이었던 청와대 게임은 조금 이따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사례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마인크래프트가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브루스 윌슨이 얘기한 자료가 있습니다. 브루스 윌슨의 논문에서는 학습을 목표로 하는 장치를 구축할 수 있고 큰 노력 없이 학생들이 문을 열고 게임에서 전진하기 위해 특정 레버를 당기도록 하는 콤비네이션 잠금 장치를 만들 수 있다. 마인크래프트는 교육 도구로서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라는 논문을 2022년에 발표했습니다. 본 위원회의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마인크래프트 같이 친숙한 게임을 활용해 선거 교육의 접근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마인크래프트 내에 자체적인 커맨드, 회로를 통해 왕실의 맵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양질의 맵도 제작할 수 있고 맵에 다양한 선택지를 두어 투표와 민주주의를 연관지어 생각해보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여러 선택에 이어지는 결과를 시뮬레이션으로 제시하여 가상에서 투표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은 게임을 통해 해당 게임의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와대 2020년에 진행한 청와대 마인크래프트 예시 자료입니다. 해당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양질의 마인크래프트로 구성하게 되어 여러 가지 홍보 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홍보 효과 중 하나로 청와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시민교육부를 통한 게임 제작과 관련된 전문 개발자의 자문이 필요한 종목으로 후에 지정 유튜버와 협업을 통한 홍보를 유도하고 교사들에게 게임 기초 진행 방식과 긍정적 인식을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선거 참여 동료 및 예비 유권자로서의 소양 함양을 위한 정책으로 쇼폼 콘테스트와 그리고 게임을 통한 선거 참여율 증진 방향을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명패를 높이 들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우 의원님. 청년위원회 정현우 의원입니다. 좀 약간 의아한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정부에는 18개 부처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게임 개발, 개발 같은 걸 주된 업무로 하는 부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한테 맡긴다는 거는 그건 좀 예산 낭비가 좀 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상황이신지 전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물론 정부에 그러한 부처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러한 정부의 노력들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그것에 대응하여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더욱더 지속되고 또 더욱더 부각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흥미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유명한 게임 회사나 게임 단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꼭 그것뿐만 아니라 쇼폼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이러한 선거와 정치에 대한 학생들과 또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일 앞에서 둘째 줄에 앉아 계신 안민준 의원님 질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위원회 안민준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인크래프트로 이 선거 예비 유권자들에게 이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이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마인크래프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용하는 주 연령층이 혹시 그게 어린이들이 이용한다는 것도 아십니까? 그게 이건 청년들하고 이 예비 유권자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청와대가 마인크래프트 활용한 것도 그거 어린이날에 어린이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굉장히 예비 유권자들이 다 관심이 없어서 정책이 실효성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사용하는 연령에 대해서는 저도 어린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인크래프트를 즐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인크래프트가 대상으로 하는 것에 어린아이들만 국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연령들이 마인크래프트를 즐기고 실제로 다양한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되게 인기가 있는 게임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의 정책 제안서를 통하여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효과는 단순히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비 유권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예비 유권자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이들 청소년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민준 의원님 재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일 뒷자리에 계신 장인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위원회 장인웅 의원입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쇼폼 콘텐츠의 경우 본 의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청와대 마인크래프트 맵을 활용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게임에 흥미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 관련의 경우 각 지역마다 투표 장소도 다르고 맵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실현이 가능한지 교육 취지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본 의원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생각했던 방향은 그냥 건축물을 그대로 제작하는 것이 아닌 청와대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청와대처럼 웅장한 건축물들을 장식해 중요도를 높여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올리기 위한 건축물이 일부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탈출맵 그리고 드로퍼 등등과 같이 선거를 잘못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들을 실제로 생생하게 표현하여 선거의 중요성을 대두하게 될 전망입니다. 저희의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꼭 마인크래프트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게임들을 통하여 학생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들에서 선거와 연관된 정보들을 광고나 아니면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재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위원회 김영치 의원입니다. PPT에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예비 유권자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만 16세부터를 예비 유권자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 16세면 고등학교 입학하는 나이인데 지금 현재 대학 입시에 관해서 치열한데 과연 이런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할 시간 외에 저런 자신의 시간을 써서 저런 컨텐츠들을 할지 또한 저런 컨텐츠들이 기존에 있는 막 게임 같은 거에 비해 흥미 같은 면에서 우위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양상을 봤었을 때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들에서도 선거와 정치, 민주주의라는 것에 학생들의 관심을 더 키우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들의 교육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저희의 이 정책 사업 제안서는 많은 학교들의 호응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신선한 방식의 접근은 많은 학교들의 관심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아까 발표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그 학교들에서 어떤 경쟁의 구도를 통하여 학생들이 서로 학교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이러한 선거와 정치 민주주의라는 것에 관심을 다시 키우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하나만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쇼폼 콘텐츠 같은 경우는
본위원회가 아까 제시했던 방향성과 같이 10대 청소년 대상 가장 많은 소비 시간이 있는 콘텐츠로 영화 드라마를 선택했고, 그 영화 드라마를 선택한 학생들은 선호하는 학습자는 틱톡을 이용한 학습으로 이해 및 몰입도 증가, 불안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회는 틱톡과 비슷한 숏폼 콘텐츠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마인크래프트 관련해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예전에 유명했던 양띵이라는 20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마인크래프트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분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 30대가 가장 많았고, 그 이후로 1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기에 10대는 뭐 당연히 청소년 만 16세 이상일 10대로 칭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즘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그리고 청소년들도 옛 향수를 기억해서 마인크래프트 콘텐츠를 자주 즐겨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마인크래프트 콘텐츠를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충분한 질의와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에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역시 마지막에 한 번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년 고독사 예방 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정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위원회 금정아 위원입니다. 저희가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청년 고독사 예방 사업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목차는 제안 대상을 설명하고 제안 이유, 추진 방향,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그리고 행정사항 및 협조사항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청년 고독사 예방 사업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제안합니다. 먼저 정책을 논의하고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청년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그래프를 보시면 무연고자, 즉 가족이 없이 죽은 청년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청년 1인 가구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은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휴식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이상인 사람들에 비해 타인과의 교류가 현저히 적고 더 쉽게 고립된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외로움의 감정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연령대별로 우울과 극단적 생각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청년들이 인간관계 단절에 대한 우울감, 고립감을 비교적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청년 1인 가구가 느는 가운데 1인 가구의 특성과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아래에서 청년들의 외로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청년 고독사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고독사 예방 사업의 추진 방향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본 청년위원회에서는 1인 가구인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한 곳에 모아 응급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청년의 외로움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청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정책 추진 방향은 본 위원회는 앞서 말했듯이 공동 주거 공간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입주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한정적일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보편성을 위해서는 청년 1인 가구 간의 소통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의 활용이라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고, 온라인 공간을 활용할 시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 청년 모두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청년은 온라인 공간 활용에 능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위원회는 청년 고독사 예방 사업 정책을 시행하자고 주장하겠습니다. 청년 고독사 예방 사업이란 크게 두 가지 소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쉐어하우스 지원입니다. 대상은 1인 가구 무주택 청년이며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이지만 입주자는 6개월마다 소득 분위에 따라 잔류 가능 여부를 검토받아 그 어려움을 인정받을 때만 주거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최대 거주 기간을 6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이는 고독사 고위험군에 있는 청년을 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 자립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이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 사회적 가족 맞춤형 주거 사업의 거주 기간을 차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입주자 선발은 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하고 임대료도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년 고독사의 근본적 원인인 1인 가구 자체를 다인 가정으로 변화시키고 청년끼리 서로를 보살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인 가구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시행 대상은 1인 가구인 청년들이며 기간은 홍보 기간 2개월, 시행 기간 5개월, 평가 기간 1개월, 즉 총 6에서 8개월간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정책은 카카오톡과 같은 SMS 서비스와 MOU를 통해 플러스 친구 기능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시행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공인 플러스 친구를 통해 대상자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는 본인 인증 시스템인 패스와 SMS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성별, 나이, 지역, 그리고 관심사 등 조건을 입력하여 조건에 보다 맞는 사람들이 있는 오픈 채팅방 링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관리자 배정을 통해 네티켓이나 용도에 맞지 않는 이용을 하는 이용자들을 감시하고 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장봇을 활용하여 채팅방 관리를 도울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본 정책의 기대 효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고독사 예방 사업이 시행된다면 청년의 고독사 예방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고 사회 안전망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던 청년 고독사 위험 집단을 사회 안전망 내부로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청년 고독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관리를 통해서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가 더욱 수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취미활동이나 관심사가 같은 청년들이 모이면서 정서적 유대감이나 친밀감이 강화되고 취미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회가 제안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담 부서가 설립되어야 하고 인력 그리고 물자원의 지원 그리고 카카오톡과 같은 SMS 서비스와 MOU 체결이 꼭 필요합니다. 이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청년의 외로움 문제라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명패를 높이 들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본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정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은 1인 가구로 포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인 가구 청년이 그 인증을 하는 것 외에도 이미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9월 정기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예상되고 있는데 협조사항에 여성가족부 전담팀을 구성한다 해서 만약에 이것이 폐지될 경우에 이것을 대체하는 부처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정부조직법 제34조 1항에 보시면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부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성가족부가 폐지가 된다. 그러면은 행정가족부를 저희는 총괄로 둘 거기 때문에 그 산하에다 설치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죄송하지만 제가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1인 가구로 포함을 할 것인지, 왜냐면은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이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대학교에 기숙사가 있을 경우에서도 통학을 한다든지 학교로 안에서, 그래서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도 이제 1인 가구로 정하실 건지 그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은 그 기준을 아직은 정확하게 선정을 해놓진 않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단은 시범 운영을 5개월 정도 한다고 그랬고 나중에 1개월 동안 평가를 내린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까지 선정을 하려면은 일단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고 총괄 평가 때 최종으로 이걸 구성을 해서 나중에 제대로 된 시범 운영을 할 때 그때 가서 아마 제대로 정부처에서 선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끝냅니다. 네, 제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범 운영의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브리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범 운영의 사업 대상은 청년이죠. 일단은 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 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갈 거고요.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한다고 치면은 뭐 우편 발송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법령을 따로 설치를 해가지고 뭐 토스 같은 그런 기관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고 제3자에 제공할 경우에는 이게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법령 같은 걸 제정을 하면은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사람들에게 발송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일단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의원님 질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청소년 부문의 장진혁 의원입니다. 만약 시어하우스를 하게 된다면 사실 그 안에서 뭐 금품 갈취, 막 도난 아니면 여러 다른 범죄 행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 고독사보다 더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뭐 시어하우스를 들어갔는데 다 저와 맞지 않는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 아니면 뭐 일명 악성 거주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그분들을 옮기거나 따로 다른 곳으로 거주 공간을 옮긴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만약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리고 사실 그 거주 공간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많은 시간과 돈을 요구하는데 만약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일어날 여러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그 입주를 받을 때 일단 자기소개서를 받을 거고요. 여러 가지 성격 유형 검사라든 뭐 여러 가지 테스트질 할 건데 그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일단 알고 계시는 MBTI 그거를 일단은 해볼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서 MBTI로 딱 분류를 하는 거죠. 맞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금품 갈취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아무래도 이걸 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안 밟아주면은 관계부처 장관을 0으로 그거를 시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금품 갈취 그리고 뭐 도난 뭐 예를 들어서 폭행, 살인, 성추행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처벌을 한다는 법령을 제정을 한다면은 충분히 처벌도 가능하고 방지도 가능하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진혁 의원님 재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네, 재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하신 모든 그 범죄 행위들은 그러한 그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이미 범죄 행위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인데 모두 사실 그게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는 행동일 텐데 그러한 법을 따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제지가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MBTI 같은 뭐 성격 유형 검사를 하고 또 다른 그 사전에 그 성향들을 맞춘다 하더라도 사실 실제로 살아보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은 또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그거를 일단은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든 반기별로 하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성격에 맞는 사람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스위칭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금품 갈취 등의 범죄 행위는 그 법률로서 형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률로서 다스릴 문제지 쉐어하우스 정책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줄에 계신 김소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질문은 금품 갈취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금품 갈취 같은 경우 범죄 행위를 잡을 수 있을 때 복도 CCTV나 혹은 외부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범죄 행위를 발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쉐어하우스의 경우 집 내부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지 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사생활 침해 문제가 일어날 텐데 이런 점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법령에 관련해서 신경 쓰실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현행 법상들이 있는데도 이러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법령을 개설한다고 하셨으니까 쉐어하우스를 하면 어떤 식으로 법령을 개설하실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CCTV 개인정보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대한민국 제 헌법 제17조에 보시면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바탕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일단은 어찌됐든 CCTV는 복도에다가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개인 방까지 설치하는 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고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법령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관계부처 장관, 차관 그 부처분들이 이야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조금 보완하자면 지금도 기숙사나 쉐어하우스 같은 공동생활 주거 공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공간에서는 자체 규약을 만들어서 그러한 행위들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저희도 충분히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질이 가능할까요? 네, 재질이 짧게 마무리하고 저희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쉐어하우스의 경우 쉐어하우스 입주자가 직접 연관되는 입주자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정부 부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입주자가 아닌 이상 그렇게 쉐어하우스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쉐어하우스와 같이 깊숙하게 파고들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시범 사업 운영 기간이라고 정해두지 않았습니까? 즉 그 말은 즉슨 시범 사업 운영이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평가 기간에 나올 거고 만약에 정식으로 실행을 하게 된다면 그거를 담당 부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추가해야 될 부분은 추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더 보완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질의와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에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3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께서는 기표대에서 안건 1번, 2번, 3번에 대해 각각 찬반 의사를 도장을 찍어서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위원회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사다리 정책, 정치선거위원회 청소년 주도교육 컨텐츠를 활용한 선거참여 독려 및 예비 유권자로서의 소양 함양을 위한 사업, 청년위원회 청년고독사 예방사업, 이상 3건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줄부터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사다리 정책은 총 35인 중 찬성 19인, 반대 16인, 기권 없음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두 번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선거위원회 청소년 주도교육 컨텐츠를 활용한 선거참여 독려 및 예비 유권자로서의 소양 함양을 위한 사업은 총 35인 중 찬성 20인, 반대 15인, 기권 없음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위원회 청년고독사 예방사업은 총 35인 중 찬성 23인, 반대 12인, 기권 없음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이것으로 제2회 청소년의회 정책캠프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의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희연 부의장님이 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손효원 부의장입니다. 제2회 청소년의회 정책캠프 본회의는 재적의원 37인 중 출석의원 35인으로 개회하였습니다. 제1의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사다리 정책으로 이준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최미정, 곽동현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심의하였습니다. 찬반 표결은 찬성 19표, 반대 16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제2의안은 청소년 주도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선거 참여 독려 및 예비 유권자로서의 소양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김소리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정현우, 안민준, 장인웅, 김영채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심의하였습니다. 찬반 표결은 찬성 20표, 반대 1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제3의안은 청년고독사 예방사업으로 금정아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이준, 장진혁, 김소리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심의하였습니다. 찬반 표결은 찬성 23표, 반대 1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제2회 청소년의회 정책캠프 본회의 회의록 낭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2회 청소년의회 정책캠프 본회의는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는데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이 청소년과 또 청년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지지하고 응원해야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강사진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청소년의회 정책캠프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이 정책 캠프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해서 정책을 만들고 토의하며 여러 경험들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뜻깊은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곳에 처음 와보는데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 시설도 좋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다음에도 한번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치 캠프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런 정책 캠프들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서 청소년들이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땅치 않아서 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사실 이런 프로그램 되게 재밌는데 많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정말 재밌었고 유익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청소년들에게는 홍보가 많이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대학생들에게는 많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비율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좀 더 다양성을 추구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의 취지에 맞게 여러 연령과 세대가 함께 모여서 다양한 생각을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뜻깊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매년 지속되고 정치와 선거가 어렵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2회 청소년 의회 정책 캠프 화이팅!